네, 자 여러분 301페이지 5번입니다. 5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해서 점유물을 회수하게 되면 그 사이 점유는 잃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다음 2번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게 뭐죠?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럼 지상권자는 직접 점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자, 전세권 설정자는 간접 점유자, 전세권자는 직접 점유자. 뭐 그런 뜻이죠. 응? 임치는 간접 점유자, 수치는 직접 점유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이자가 누굽니까? 점유 보조자.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앞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네. 그럼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 보조자는 과실수권, 점유보호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자력구제권,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자력구제권 하면 자력방위권, 탈환권 이것을 묶어서 자력구제권이라 하죠. 점유 침탈의 교란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제 막는 것을 자력방위권. 예? 그 다음에 점유를 침탈하여 도주한 자를 추적해서 탈환하는 것을 자력탈환권. 두 개 묶어서 자력구제권. 네, 있습니다. 뭐 시험에 잘 안 물어보죠. 네. 그 다음에 4번. 점주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는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점유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앞에 이 전반부는 맞는데 문구가 뒤에가 틀렸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점유물 보존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러한 필요비나 또는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 유익비 이런 것에 대한 상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지 않을 때는 돌려주지 않을 때는 유치권 발생됩니다. 채권과 목적물의 결연성이 인정됨으로써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정답입니다. 네, 또 유치권은 또 해당 부분 가서 또 열심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6페이지. 11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자는 소유의 서로 선의, 평온, 공약의 점유장소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점유 추정하면 6개를 여러분 암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점자가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그 다음에 평온, 공연, 선의, 계속, 적법하게 점유장소로 추정된다. 6개 맞죠? 소유의사, 평온. 이건 198조에서 200조까지의 규정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추정되는 것이 다음과 같이 6개가 나옵니다. 자, 점유의 추정하면 이것은 소유의사, 평온, 공연, 선의, 계속, 적법 이렇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자. 아까도 나왔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니까 점자. 자, 무과실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서 자, 선의의 자주점자는 이거 좀 좋죠. 선의의 자주점자. 나는 회복자에 대해서 현존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되거든요. 현존 한도. 근데 악의 점유자 또는 선의이지만 타주점자는 이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 전부를 회복자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배상 범위가 다르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의이면서 동시에 자주점자랬죠. 현존한. 악의점자이거나 또는 선의이지만 타주점자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점유에 대한 어떤 그 멸실 훼손에 대한 회복자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멸실 훼손에 대한 회복자에 대한 배상 책임. 그래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요. 이거 뭐 암기해 주시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갑이 뭐 자기 뭐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건물의 관리를 맡기고 해외로 떠났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서류도 이렇게 을한테 이렇게 좀 맡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을이 허위 등기를 했습니다. 막 그냥 중략 좀 하고 시간 아낄 겸 허위 등기해갖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병은 이제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건 자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이 이 건물을 이렇게 취득해서 막 그 건물 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수성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건물을 대대적으로 이제 수성 개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다 갑이 돌아왔어요. 해외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뭐 맡겨놓은 부동산을 이렇게 팔아먹었거든. 그래서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제 반환 신고를 했어요. 이 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일단은 돌려줘야 되죠, 그죠? 왜냐 등기 부동산 등기엔 공신력이 없다. 뭐 최근에도 비슷한 어떤 그 사례와 관련해서 뭐 공경에 처한 그 매수자가 있더만요. 저 남양주에 무슨 아파트였는데 그렇습니다. 뭐 부부가 아니 그 아내가 뭐 정부 내연남과 짜고 뭐 자신의 남편을 약물로 이게 살해한 뭐 그런 사건이 발생된 아파트였는데 뭐 여하튼 이제 그 진정한 소유자가 또 그렇게 되니까 상속에 또 문제가 발생되니까 진정한 소유자 그 망자의 사망자의 그 일정한 지위에 있는 또 친척이 지금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했더만요. 그러니까 결국 등기에 공신력 문제가 이제 결부돼가지고 저도 자세히 내용을 안 읽어봤지만은 대략 뭐 그런 관계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냥 느낌만 가져봤습니다. 별로 뭐 좋은 사례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였는데 얘기가 좀 벗어났지만 여하튼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도. 그래서 일단 갑은 병에게 돌려줘 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이 이렇게 수성 개조하고 한 멸실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전부 다시 원위치, 원상복구 다 해가지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주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가혹한 거지. 지금 소유권을 잃을 판인데 그에 더해서 복구 비용까지 다시 부담해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병을 여러분 뭐로 봐야 돼요? 선의의 자주점자라고 보면 마땅합니까? 그렇습니다. 추정되죠. 어쨌든 선의. 자, 을을 믿고 샀겠죠. 아니 허위 등기란 걸 알았으면 결코 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믿었으니까 등기를 믿고대로 샀으니까 선의가 추정되고 또 비록 무효인 매매의 매수인을 하더라도 그 매수인도 무슨 점유자입니까? 자주점자, 소유이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자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했죠. 도둑도 남의 물건 훔친 도둑도 자주점유인데 하물며 무효인 매매 매수인이 자주점유가 아닐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뭐냐면 선의 플러스 자주점자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회복자, 이제 갑을 회복자라죠. 회복자에 대해서 어떤 한도 내에서 돌려주면 되느냐? 현존 한도. 그러니까 소유권 빼앗긴다는 건 당연한데 지금 멸실 훼손된 부분에 대한 배상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존 한도 내에서 그대로 있는 대로 돌려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병은 이제 을에게 그 책임을 또 물어야 되겠죠. 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존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는 것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거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악의점유다. 악의점유. 악의점유는 어떻게 예를 들까요? 갑의 부동산 을한테 맡겨놨는데 이 맡겨놨던 사실을 알고 병이 자기가 이제 취득한 거예요. 자기가 헐값에 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진정한 권리자 아니라는 사실 병도 알면서 이제 헐값에 이렇게 둘이서 뭐 이렇게 해서 했다면 얘는 악의점유자죠. 또는 선의이지만 타주점자. 이건 뭘까요? 요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예를 들면 을이 이렇게 해서 자기 앞으로 허위 등기한 이 건물을 병에게 팔지 않고 임대를 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차. 임대를 놓으면 얘가 뭐가 돼요? 이번에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여러분 자, 믿었으니까 들어왔겠죠. 임대에 의해서 믿고 새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뭐 무슨 점유? 선의 점유인데 임차인은 무슨 점자예요? 타주 점지. 소유이사 없는 점자.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자들은 타주 점자지. 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가 만약에 이 건물을 수성 개조를 했다면 이건 또 각오를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선이라도 이런 경우는 타주 점자는요. 수성 개조하면 그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복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시험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남의 물건 빌려서 쓸 때는 그 물건 그대로 쓰다 그냥 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가장 뭐랄까요?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괜히 빌려가지고 걷다가 뭐 이렇게 잘못 써서 개조하고 그러면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또 원상 회복, 복구비가 또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번 하다가 이것을 봤죠? 여러분 306페이지 지금 11번을 보다가 봤는데 그래서 1번 맞고요. 점자는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항수 추정된다. 6개 추정되는 거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전후 양지에 점유한 사실일 때는 그 점유는 계속 항수로 추정된다. 이거 계속 나왔죠. 계속 나왔고요. 자, 1번 지문에서는 선의 평온 공연 요 3개 나왔죠. 그 다음 3번 점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이걸 점유의 뭐라 그러죠? 분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점유의 병합. 그래서 분리 병합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판례에 의하면 포괄 승계만큼은 분리를 부정한다. 판포 분부 암기 아까 했죠. 판례는 포괄 승계 판포 분리를 부정한다 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의 점유를 독단적으로 개시한 것이 인정된다면 분리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그러한 독단적인 같은 자신만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분리를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의 점자는 점유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언제나 이익이 현존한 한돈에서 책임을 진다. 선의 점자, 자, 여러분, 맞는 것 같죠? 틀렸어요. 보십시오. 선의가 아니라, 선의만 나오면 안 되고, 선의의 무슨 점자로 나와야 돼요? 자주점자,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4번 지문 때문에 또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의 플러스 무슨 점자? 자주점자고 빼면 안 돼. 그래서 선의 점자는 점유물 멸실해서 언제나 이익이 현존 한돈에서 책임을 진다. 근데 뭐 때문에 들었어요? 언제나 들렸다. 왜? 자주냐 타주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예, 선이지만 타주점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 12번 문제는요. 5번 지문만 한번 보시죠. 5번 문제만 보고 점유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민법 제204조 3항과 205조 제2항에 하면 점유를 침탈당하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이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라고 이제 세 번째 줄 끝까지 읽었다고 치자고요. 자,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그다음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 종료한 날로부터 1년. 근데 여기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건 뭐 납득이 됩니다. 근데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있잖아요. 이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방해 제거 청구권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면 방해가 끝났는데 종료가 뭐예요? 끝났는데 그때로부터 1년 내에 뭘 하란 말이냐? 예? 조문이 대단히 모순이 아니라 뭔가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가 뭐냐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라고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방해는 이미 끝났고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 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권이 항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항상 병존하는 건 아니죠. 침해자의 뭐가 필요합니까? 침해자 내지 방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3을 찌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의 제척 기간이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으로 규정된 것은 해석상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기관으로 해석해야 된다. 손배권의 행사 가능기관으로 해석돼야 되고, 지금 그 지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지금 이 설명은 이제 부수적으로 드린 설명이고, 이 1년 하는 것이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 중에서 출소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출소기간인데, 출소기간이 아닌 것처럼 아마 표현하고 있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했죠? 출소기간에 해당되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채점상이 뭐였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기간, 채권자 취소권 406조에 있는 점유보호청구의 행사기간, 예, 그 다음에 상속회복청구의 행사기간. 우선 출소기간. 그래서 이제 5번의 세 번째 줄까지는 읽은 걸로 하고, 네 번째 줄에 이는 출소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었던 의용민법과들, 여러분, 의용민법이 뭐예요? 과거의 구민법이요. 구민법. 예?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된 현행민법. 약 2년 동안의 주지기간을 거쳐서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민법. 이 이전에 적용됐던 민법을 어용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민법. 뭐 학자에 따라서 그냥 일본민법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민법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일제강점기 때 조선민사령이라는 탈을 쓰고 적용되었던 민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용민법.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거의 뭐 시험에 가능성은 없지만, 그죠? 이렇게 한번 나와 있으니 뭐 이런 기회에 한번 그냥 가볍게 그냥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출소기간임을 명시하고 있었던 의용민법, 즉 구민법과 달리 단순한 제척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벌써 틀린 거예요. 단순한 제척기간이 아닙니다. 재판 외에서 이 청구를 행사할 수도 안 됩니다. 재판 외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재판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5번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을 여러분이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소유권에 뭐가 나옵니까?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 자, 31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상린관계. 1번 문제. 자, 1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2번, 3번, 4번. 이제 상린관계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뭘까요?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그래도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예, 타인의 토지를, 그렇죠. 통과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 및 이용자. 그렇죠. 공로, 공공적인 도로. 예, 예를 들면, 뭐랄까요? A, B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뭐 이용자. 자, 이렇게. 자, 제가 통로를 좀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타인 토지를 통과할 수 있다. 근데 통과하고자 할 때는 통과지 소유자가 받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 자, 그래서 그 문제는요, 2, 3, 4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문이 너무 길어. 포위된 토지가 사정 변경해서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포위된 토지였는데 이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땅을 뭐라죠?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 근데 우리 이제 민법상에서는 이제 판례나 이런 쪽에서는 포위된 토지를 하죠. 포위된 토지가 사정 변경에 따라서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이 소리는 뭡니까? 이쪽으로 도로가 하나 만들어졌다.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예, 당연하죠. 그 다음에 2번.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로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민법 제 219조에 의한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주위토지 통행권을 규정한 민법 규정이 219조거든요. 네. 4번. 분할로 인하여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분할로 인하여. 이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이거 무려 6줄이네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1년 돼만도 시간 걸리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저의 이 칠판 그림을 잘 보세요. 보고 이해를 해 주세요. 자, 뭐 사법시험에도 이렇게 종전에 그림 2개를 제시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예전에 사법시험 시행할 때 얘기였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갑의 토지고요. 이게 병의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로고요. 도로. 그리고 지금 포위된 토지는 없습니다. 갑 토지도 도로 접하고 있고 병 토지도 땅 생긴 모양이 이렇게 디귿자로 생겼지만 어쨌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 갑이 자신의 이 토지를 분할해서 이만큼 분할해갖고 이 부분을 을한테 팔았어요. 이 부분을 을에게 팔았다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을의 토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포위된 토지, 공로를 접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때 을은 주의토지 통행권을 어디로 행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네? 병토지로도 통행할 수 있고 갑토지로도 통행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이렇게 포위된 토지로 만들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병이 아니라 갑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분할 전에 이 갑토지 있죠. 이 토지로 통행해야 되고 병토지에 대한 통행권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문제로 나왔을 때는요, 만약에 병의 토지는 공지고, 공지.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더라도 공지가 뭐예요? 빈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의 토지는 대지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는 대지다. 이런 경우는, 갑토지가 아닌 을은 병토지로 통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지금 공지냐, 대지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대지라 하더라도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 대지 200평에 건폐율이 100%짜리가 있나요? 그런 건폐율은 없습니다. 건폐율이 아무리 최대한 높아도요,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일단 건축법령에 의하면 90%가 최대입니다. 90%가 최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건폐율이란 것이 뭐냐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 이상은 빈 땅 공지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가 지금 약간 좀 벗어나는데 여러분, 시간 여유만 충분히 있다면 또 관련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또 이해나 기억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압축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의 토지가 대지다, 병의 토지는 공지다 하더라도 갑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병토지 통행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 하다가 왜 건폐율이 나왔냐면 대지라더라도 100% 바짝 지어서 100평짜리 땅에 100%로 건축 면적을 앉혀갖고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든 통로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갑토지를 통행할 때 통행료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통행료는 무상이다. 지료는 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규정은요,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직접 분할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만약에 갑의 토지를 만약에 정이 양수했다. 또는 을의 토지를 만약에 무가 승계받았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갑하고, 약간 설명이 복잡한데, 갑하고 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을과 정의 관계, 또는 정과 무와의 관계는 219조의 일반 원칙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다시 통행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갑토지를 통행해야 되고 통행료는 무상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직접 분할의 당사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그 토지의 승계인이라든가 승계인끼리는요 219조의 일반 원칙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그림 제가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병의 토지가, 자, 이렇게 돼, 이렇게. 자, 이게 갑토지고요.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자.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게 갑토지고 요게 병의 토지입니다. 자, 포위된 토지 없죠. 자, 둘 다 공로 접하고 있죠. 그런데 갑이 어떻게 했어요? 갑이 이렇게 분할해 갖고요. 자기 땅을 요만큼 분할해 갖고 이것을 을한테 팔았어요. 자, 을한테 팔았습니다. 네. 그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자, 당연히 갑토지의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 병토지에 대한 통행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에게는요, 갑토지보다 병의 토지가 이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전면 너비가 더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에 지금 통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질문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4번,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데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자, 이 그림 지금 연상하시고, 이 그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은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 포위된 토지는 을토지고 피통행지는 갑토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용어가 헷갈리지 마시고요. 포위된 토지, 을토지,
피통행지 갑토지. 그래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객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가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이 질문 엄청 긴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은 직접 분할 당사자에만 적용되고 그 토지의 승계인이라든가 또는 둘 다 승계가 됐을 때는 그 승계인들 사이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 네.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또 봅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맞죠?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 아니죠. 만약에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당연히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1번 틀리고 바로 정답입니다.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나머지 지문들도 잘 읽어주셔야 돼요. 2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이거 딱 판례입니다. A에게 통로가 있어요. 공로로 접하고 있는 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면 큰 길까지 한 15분 돌아가야 돼. 이웃 땅 밟고 가면 직통이야. 한 2, 3분 만에 가. 그러면 자기에게는 접하고 있는 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면 불편하단 말이요. 15분 이상 걸어가야 돼. 이웃 토지 밟고 다니면 1, 2분 만에 바로 직통으로 가.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웃 토지의 통행권 행사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공로를 접하고 있을 때는 그 공로를 통행하는 것보다 이웃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라는 그 판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시간을 자꾸 이게 아껴야 된다는 것을 자꾸 지금 강조를 드리는데요. 한 번 반복된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 뭐냐면요. 이 3번도, 자, 무엇을 말하냐면, 뭐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뭐 이렇게 포위된 토지이든지 아니면 공로가 있어도 그것이 통로로서 이용하기에는 기능이 상실된 그런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이고요. 4번 부 4번. 자,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219조 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 B. 예? 통행권자는 A. 그죠? 통행지 소유자는 B입니다. 자, 통행지 소유자는 B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수인, 참고 받을 숫자, 참을 인자, 참고 받아들일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 개설된 적극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하시고요.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하는 거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약에 통행지 소유자가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그것을 철거해 줄 의무가 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1번이 아까 답이었죠. 자, 그 다음 여러분 4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4번. 예, 주의토지 통행권 및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근데 갑자기 지역권이 나왔는데,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고요. 통행지역권은 지역권이거든요. 그 두 개 차이가 뭡니까? 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이라고. 법률의 규정. 그렇죠. 법률의 규정이고, 특별히 이건 등기하는 게 아니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통행지역권은 하나의 용익 물권 중에서 지역권 중에 종류고 통행지역권 이건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 요역지 승역지 등기가 돼야 되고 또 물권행위라는 즉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는 물권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법률행위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2, 3, 4, 5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2번 보십시오. 지문의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 이게 뭘 말하냐. 자,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래도 가볍게 그림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역권은요. 자, 통행지역. 통행지역. 여기에 이제 A 토지가 A 토지, B 토지, 그 다음에 도로. 자, A 토지, A가 B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통행지역권을 설정받았다.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얘는 요역지.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승역지. 그죠? 그래서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A는 이 B 토지를 밟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여기 뭐 산으로, 뭐 산인, 강으로 막 이렇게 다 막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219조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 공로가 이렇게 있긴 한데, 이쪽으로 다니면 너무 불편해요. 이웃 땅 밟고 가면 직통이야. 이럴 때는 이제 B한테 부탁을 해서 통행지역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점이 주의토지 통행권과 차이점인데, 자, 이 요역지는요, 요역지의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지역권 있죠. A가 B 토지에 가지고 있는 이 지역권은 부종한다는 소리가 뭐냐?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역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한다. 이게 이제 292조인데요, 여러분. 292조인데 이 292조의 지역권의 부종성은요. 또는 수반성이라고도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건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특약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따라서 이전된다. 누구한테? 만약에 C한테. A에서 C로 소유권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서 지역권자 지위도 C에게 넘어갈 수 있다. 물론 A, B 사이에 애초에 반대 특약을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거기 2번 지문 보세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목적이 된다. 이 요역지의 지역권자는 반드시 요역지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예, 이 말입니다.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소지전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토지의 소유자가 이웃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역권 설정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 토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들어와 갖고요, 이웃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권자는 반드시 소유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 지역권자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토지 공유자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지역권의 무슨 성격이냐면 불가분성이란 겁니다. 불가분성. 자, 칠판 잠깐 보면요. 요역지 토지가 공유 토지, 공유. 2인 이상의 공유 토지다. 그럼 공유자 중 1위는 그 토지가 갖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요. 이번에는 승역지가 공유 토지일 때, 이 승역지 부분이 공유자 토지일 때는 역시 그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지역권을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냐면 지역권자를 유리하게. 그래서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하면 항상 뭘 연상이 되냐면요. 지역권자를 유리하게 하는 표현이면 O, 불리하게 하는 표현이면 X 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 원칙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금 머릿속에 설정해 두지 않으면 헷갈리고요. 이건 지금 소유권의 지금 주의토지 통행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권의 통행지역권 등에 대해서는요. 불가분성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에 가서 지상권 다음 지역권에 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리, 분리를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유리하게 표현하면 O, 불리하게 표현하면 X. 이걸 원칙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잖아.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제가 그림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하나 가볍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역지 토지가 공유 토지예요. 갑을 두 사람의 토지인데 아직은 요역지를 할 수 없어요. 지역권이 아직 설정 안 된 상태. 근데 만약에 갑 1인이 이웃 토지의 지역권을 시효취득했어. 소유권만 시효취득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권도 시효취득으로 취득할 수 있죠. 20년 이상, 그러니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계속되고 통행지역, 통행, 그리고 표현. 이 말이 뭐냐? 통로가 개설된 통행지역권. 어때요? 20년 이상 통행하게 되면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거든. 그러면 갑 1인이 A 토지의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이 A 토지의 공유자 중 갑 1인, 갑이 취득하면 을도 덩달아 취득한다.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역권자 쪽을 유리하게 표현하면 O, 불리하게 표현하면 X. 하나 제가 시범을 보였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지역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했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표현한 게 아마 5번 지문에 나오는데,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이건 방금 했던 게 아니고, 방금 했던 건 아니고요. 또
또 예를 들면 불가분성이 또 뭐가 있냐. 만약에 갑의 A 토지의 갑을이 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때, 통행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이 B란 자가 B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라 그러자고요. 이 병이 갑 1인을 향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면,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효과는 을에게도 미친 다음에 X.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런 소리는 뭐냐면 병이 을에게도 별도로 시효 중단 걸어줘야 돼. 별도로. 갑한테만 걸면 을한테도 효과 생기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래서 유리 분리를 생각하시라니까. 유리 O 분리 X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 질문 다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이 소리가 뭐냐?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자를 상대로 해서 중단을 걸어줘야지만이 중단의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245조의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규정을 규정한다. 예,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요 반드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 해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지역권에 가서 따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2, 3, 4, 5는 옳고요. 근데 1번이 지금 지문이 굉장히 긴데 6줄. 응? 6줄이 아니고 7줄. 근데 자, 분명히 이게 틀린 게 있을 텐데, 그죠? 뭘까요? 1번.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통로를 포장하는 것은 주의토지 통행권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X. 여기서부터 벌써 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서 X 나오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로를 포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가 아니라 허용됩니다. 허용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또 틀린 게 어디 나오냐?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로를 개선한 이상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행지 소유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자에 대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 통로 부분에 인도를 구하거나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부분도 틀리는 거죠. 인도를 구하거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틀린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해설을 좀 이제 참조하셔야 되는데 제일 밑에 해설에서는 제일 밑에서 7번째 줄 올라갑니다. 밑에서 7번째 줄 중간 부분에 쉼표 다음에 자, 밑줄 시작하세요.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 개설할 수 있으며 밑줄 됐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중략 좀 하고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통로 부분에 인도를 구하거나 누가? 통행지 소유자가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네, 두 줄 밑줄. 자,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7번 문제 체크해 두시고요. 7번 문제 체크해 주시고. 자, 옳지 않은 거 있는데 2번 질문 한번 보실까요? 나머지는 좀 중복이 됐네요. 그죠? 중복됐는데. 나머지 1, 3, 4는요, 설명 다 드린 거네요. 가만 보니까. 네, 그죠? 그래서 해주시고. 이뭡니까? 주의토지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도 기존의 확정 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자 수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위 확정 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이미 처음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 어떤 그 효력에 저촉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리고요. 틀리고 당연히 사무관 승진 시험 문제 성격답습니다. 그죠? 일반 시험에서는 전혀 이런 지문을 찾을 수가 없는, 출제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저촉된다. 틀렸고요. 자, 이건 해설 참조하셔야 돼요. 2번 틀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제일 위에 밑에 해설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갑니다. 자, 거기서부터 밑줄 시작합니다. 기존의 확정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이 인정한 통행 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주의토지 통행권의 확인이나 통행방해, 배제, 예방 또는 통행금지 등을 소로서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위 확정 판결이나 화해조서 등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자, 다시 통로가 다시 한마디로 달라질 수도 있다. 조정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11번. 자, 역시 체크하시고요. 가장 틀린 것을 했는데 자, 이것도 그래요. 1번은 읽어보시고요. 했고. 2번 지문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토지이용 범위는 물론
이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로 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의 이용 상황,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통행로 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정할 수 그렇게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장차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 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하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한번 볼까요? 또 4번 지문.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되나? 네, 그렇습니다. 이 A 토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주의통행권 행사할 수 있으나 그 토지의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의통행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네, 이제 판례 내용이죠. 네, 이것도 봐주시고. 1번 지문은 이건 뭡니까? 토지가 있어도 그것이 공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인정됩니다. 자, 이런 내용. 자, 듣고요. 오른쪽 321페이지 1번 문제가 금년 2018년 여러분 사무관 시험에 출제돼서 문제인데 그 무슨 지문이 그죠? 엄청납니다. 네, 대단히 깁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 지문에 보시면 자, 밑줄 작업만 좀 하고 가시죠. 해설에. 자, 4번 지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한 이상 이후 건물이 완성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아파트에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미리 했는데 이후에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몰라도 완성이 됐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어떤 그 권리 변동의 어떤 과정이 등기가 권리 변동의 과정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 변동의 결과가 결국 실체 관계와 부합한다. 일치된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보지 않는다는 앞서서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린 그와 같은 취지입니다. 권리 변동의 과정에는 사실 부합이 안 돼도 결과가 결국은 등기와 일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봐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4번이 답인데 다시 또 반복되어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요? 가장 최근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그러네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건 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닌 것 같아요. 반복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 324페이지 3번 문제. 자, 3번. 자, 3번 문제. 자, 구분 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으로 그냥 자주 반복될 테니까 집건법이라고. 집합건물법 또는 더 줄이면 집건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집건법상 특별승계인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승계한다. 맞나요? 예, 판례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인,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인, 또 지금으로부터 또 다시 매도가 돼서 또 매수한 매수인, 특별승계, 특정승계,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체납한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승계하죠. 그 부담을 승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전유 부분은 해당 없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체납 관리비는 당연히 승계를 하죠.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 인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데, 자, 세 번째 줄, 채무 인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데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채무 인수의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 구분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됐을 때, 갑에서 을에서 병 이렇게 승계됐을 때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 소유자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그럼 채무 인수에는 채권법에 나오지만 면책적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 병존적 채무 인수를 다른 말로 중첩적 채무 인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면책적 채무 인수는 자, A가 채무자, B가 채권자, A가 채무자, B가 채권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A 채무를 C가 인수했다. 채무 인수하게 되면 이때는 C가 이제 새로운 채무자가 되고 A는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난다. 이게 면책적이죠. 근데 면책적에 대해서 병존적 내지 중첩적 채무 인수는 채무 인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건 채권자가 오히려 강하게 보호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담보력이 더 강화됩니다. 뭐냐면
A만 채무자였던 것이 병존적 채무인수 내지 중첩적 채무인수가 되면 C도 덩달아 채무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력이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한 사람보다 둘이가 더 낫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죠? 나중에 받아내려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방금 이 아파트의 구분 소유권이 계속 승계가 됐을 때, 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승계가 됐을 때, 이때 이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예? 당연히 승계가 되는데, 그죠? 그 의무가 승계가 되는데, 이때 승계되는 이 채무는 무슨 채무인수로 봐야 되느냐? 면책적으로 봐야 된다 하면, 승계되는 그 순간 갑, 을을 다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면책적으로 보지 않고 병존적 내지 같은 말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해설 작업 좀 하죠. 해설에 여러분 밑줄 작업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의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런 것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중간 부분에 보면 구분 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 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자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보면 상당하다. 판례의 태도 중첩적, 병존적 같은 용어를 했죠. 병존적, 중첩적, 또 심지어는 첨가적이란 말도 쓰는데 시험에 나올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이 꼭 꼼꼼히 한 번 더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327페이지 6번 문제. 6번 문제. 자, 법원 행시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걸 했는데 옳지 않은 걸 했는데 여러분 3번 지문 한번 볼까요? 3번 지문. 네,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지만 그러니까 공용 부분 관리비 연체된 부분은 승계되는 건 당연히 유효하지만 공용 부분 관리에 대한 조심, 연체료까지는 승계되는 거 아닙니다. 연체료까지는. 그러니까 공용 부분 관리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승계되는 것은 유효한데 연체료까지는 특별 승계는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됐죠? 연체료는 해당 안 되고요. 체납 관리비 그 자체만 해당된다는 것이고 또 역시 아까 나왔다시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그랬고요. 뭐 일단 3번은 맞는데 5번 지문 보시죠. 5번. 법률상 한 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과 별개의 구분 건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네.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증축 부분의 소유자의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 5번 판례는요. 또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아예 지문 자체의 밑줄을 좀 치면요. 우리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5번 지문의 두 번째 줄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아니라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과 동시 충족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구조상 독립성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이 얘기하죠. 뭐 시험 나올 그런 게 아니지만 뭐 구조상 독립성 1동 101호, 102호, 103호, 201, 202, 203호가 각각 안방, 작은방, 거실, 화장실 예를 들면 안방, 작은방, 거실, 화장실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독립돼야 되고 그다음 이용상 독립성은 상, 하, 좌우로 물리적으로 벽으로 구획돼서 독립적인 공간, 주거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구조. 물론 구분 소유권이 반드시 아파트, 주거 목적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상가도 구분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상, 하, 좌우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획돼 갖고요.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용상 독립성이랍니다. 그래서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 근데 그 외의 판례는 뭐냐면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된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서 5번 지문의 두 번째 줄에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의 밑줄 치고 마지막 줄에 구분 소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 구분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부분 뭐죠? 4번 문제. 4번 지문. 문제가 아니고 지문. 네.
거기 4번이 또 너무너무 지문이 긴데, 그죠? 집합 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해서나 아직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 건물을 건축한 경우 그죠? 이 소리가 뭡니까? 아파트의 건축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대개는 뭐 누굽니까? 건설 회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A로부터 토지를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다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건설을 했다. 근데 아직 건물을 이렇게 아파트는 지어졌지만 밑바닥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전 등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안 된 이유가 권리 관계가 좀 복잡해 갖고 이게 여러분 한 사람 땅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의 토지가 이렇게 권리 관계가 이렇게 융합되어 있고 또는 뭐 토지 안에 또 시유지도 있고 뭐 국유지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이러면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아직까지 이전 등기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파트가 이렇게 건물 부분이 이렇게 완성되고 그 구분 소유자들은 밑바닥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분명히 있죠.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은 아직까지 등기가 아직 안 됐고 물론 이 구분 소유자들에게 대지권 등기가 아직까지 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의 이 대지 사용권은 단순한 토지에 대한 점유권으로 볼 것인가? 점유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강한 하나의 본권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판례는 점유권, 단순한 사용권인 점유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것은 본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례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아직 대지 부분이 이전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이렇게 건설이 된, 축조된, 지어지고 이제 구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도 밑바닥 토지에 굳이 아직까지는 등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 4번의 마지막 4번 지문 여러분 쭉 읽으시다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해설이 아니고 지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끝에 전유 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점유 사용권은 본권이라 할 수 없고 단순한 점유권의 성질을 가진다는데 앞뒤로 바뀌었어. 뭐라 해야 돼? 이러한 점유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라 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해설 밑줄 작업 좀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4번 집합 건물의 건축자가 거기서부터 밑줄 쭉 치세요.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경우 수분양자가 뭡니까? 이 분양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여기 아파트 수분양자가 집합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갖는지의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 사용권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대지 사용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적극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지금 소유권 취득시효 쪽으로 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